평생 일군 논 한마지기. 그것마저 빼앗긴다면 농부에게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땅을 빼앗은 자가 법 뒤에 숨어 있다면. 조선 영조 시절 전라도 어느 고을이었습니다. 모내기철이 막 지난 초여름이었습니다. 주막 처마 아래로 개구리 소리가 울려 퍼지는 저녁, 허름한 회색 도포를 입은 나그네 한 사람이 막걸리 잔을 앞에 두고 앉아 있었습니다. 옆자리에서 농군 둘이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윗마을 순만이 영감 알지? 그 영감 결국 논을 다 뺏겼다더라. 아니, 그 논이 3대를 갈아온 논 아니야? 어떻게? 최진사가 경계석을 밤에 옮겨버렸다잖아. 그것도 모자라 위조 문서까지 꾸며서 관아에 냈다더라. 조상 때부터 자기 땅이었다고. 사또는? 최진사가 매해 사또한테 뭘 갖다 바치는지 알잖아. 순만이 영감이 호소하러 갔다가 오히려 쫓겨났다더라. 나그네는 잔을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눈이 천천히 아무도 모르게 빛났습니다. 순만은 60살 노인이었습니다. 그 논은 할아버지가 황무지를 일구어 만든 것이었습니다. 돌을 골라내고 물기를 잡고 해마다 거름을 넣어 기름지게 만든 땅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논에서 난 쌀로 순만을 키웠고 순만은 그 논에서 난 쌀로 자식들을 먹였습니다. 흉년이 든 해에도 그 논은 버텨줬습니다. 가뭄이 심했던 해에는 물기를 3번이나 새로 냈습니다. 이웃이 땅을 팔 때도 순만은 그 논만큼은 팔지 않았습니다. 논두렁 끝에는 할아버지가 심은 느티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순만은 그 나무 아래서 새참을 먹었고 더운 여름이면 그 나무 그늘에서 낮잠을 잤습니다. 손자 녀석도 그 나무 아래서 자랐습니다. 그 논이 하루아침에 남의 것이 되었습니다. 최진사는 이 고을에서 땅이 가장 많은 자였습니다. 이미 논밭을 수백 마지기 가진 자였지만 가진 것이 많을수록 더 갖고 싶어지는 법이었습니다. 그는 해마다 고을 사또에게 쌀과 포목을 바쳤고 그 대가로 고을 안에서 법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순만의 논이 탐난 것은 그의 봄이었습니다. 물이 잘 들어오는 자리였고 아래쪽 자기 논과 이어지면 물길 관리가 훨씬 수월해지는 위치였습니다. 최진사는 먼저 순만에게 땅을 팔라고 했습니다. 순만은 거절했습니다. 최진사는 다음 수를 썼습니다. 어느 날 밤 최진사의 하인 둘이 몰래 논두렁으로 나왔습니다. 손에는 납작한 돌 하나씩. 경계석을 2발자국 옮겼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관아에 문서 하나가 접수되었습니다. 최 씨 가문이 대대로 소유해온 논임을 증명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날짜도 인장도 증인 이름도 전부 꾸며낸 것이었습니다. 순만이 이 사실을 안 것은 관아에서 통보가 온 뒤였습니다. 경계 분쟁이 접수되었으니 출두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순만은 영문을 몰랐습니다. 논두렁에 나가보니 경계석이 옮겨져 있었습니다. 3대를 갈아온 논의 한쪽이 최진사 땅으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순만은 관아로 달려갔습니다. 사또, 이것은 말도 안 됩니다. 제 할아버지가 직접 일군 논입니다. 경계석도 제 손으로 박은 것입니다. 사또는 최진사가 낸 문서를 탁자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문서가 있고 증인이 있다. 내 주장만으로는 어쩔 수 없다. 순만은 이웃들에게 증언을 부탁했습니다. 다들 고개를 저었습니다. 최진사 눈밖에 나면 어떻게 되는지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손자 창수가 다시 관아에 항의하러 갔습니다. 그날 저녁 창수는 포졸에게 끌려나와 마을 어귀에 버려졌습니다. 이마에 피가 나 있었습니다. 순만은 그날 밤 논두렁에 혼자 나가 앉았습니다. 느티나무 아래서 오래도록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사흘 뒤였습니다. 순만의 집 앞에 낯선 사내가 찾아왔습니다. 회색 도포의 집신 차림이었습니다. 논 경계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셨다 들었습니다. 순만은 지쳐 있었습니다. 또 누가 왔나 싶었습니다. 그러나 사내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비웃거나 외면하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대로 보겠다는 눈이었습니다. 순만은 문을 열었습니다. 사내는 방에서 이야기를 들은 뒤 직접 논두렁으로 나가자고 했습니다. 둘은 이른 아침 안개 속에서 논두렁을 함께 걸었습니다. 사내는 경계석 주변 흙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돌 아래 흙이 새로 팠다 메운 흔적이 있었습니다. 원래 경계석이 있던 자리에는 눌린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느티나무를 올려다봤습니다. 이 나무가 할아버지 때부터 여기 있었습니까? 그렇소.
나무의 위치가 원래 경계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순마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사내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사내는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사내는 그날 밤부터 움직였습니다. 최진사에게 쫓겨난 다른 농가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이 고을에서 경계 분쟁으로 땅을 잃은 집이 순만만이 아니었습니다. 5집이 같은 방식으로 당했습니다. 경계석이 옮겨지고 위조 문서가 접수되고 관아는 최진사 편을 들었습니다. 문서를 꾸민 자도 찾았습니다. 최진사의 청지기였습니다. 밤늦게 찾아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청지기는 오래 버티지 못했습니다. 경계석을 옮긴 하인 중 하나가 이 고을을 떠났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 하인이 어디로 갔는지 사흘 안에 찾을 수 있었습니다. 증거가 쌓였습니다. 순마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수가 이마의 상처에 천을 동여매고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옆에 말없이 느티나무 잎이 밤바람에 흔들렸습니다. 할아버지, 그 나그네 양반 믿어도 되는겨? 순마는 한참 있다가 대답했습니다. 모르겠다. 근데 그 눈빛이 할아버지가 처음 이논에 씨앗 뿌릴 때 눈빛이랑 같았어. 뭔가 해내고 말겠다는 눈. 창수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둘은 오래도록 느티나무를 바라봤습니다.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최진사는 사랑채에 앉아 새로 작성된 토지 문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순만의 논을 정식으로 자기 명의로 올리는 절차가 거의 마무리된 참이었습니다. 그때 대문 바깥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색 도포의 사내가 대문 앞에 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손바닥만한 둥근 청동 원판이 들려 있었습니다. 말 3마리가 선명하게 양각된 마패였습니다. 그것이 아침 햇살 속에 높이 치켜 올려졌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최진사의 붓이 문서 위에 멈췄습니다. 사랑채박 마당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어사는 증거를 하나씩 제시했습니다. 경계석 아래 새로 판 흙의 흔적. 원래 경계석이 있던 자리에 눌린 자국. 느티나무의 위치와 원래 경계선의 일치. 위조 문서를 작성한 청지기의 자백. 경계석을 옮긴 하인의 증언. 최진사는 처음에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나 하나씩 증거가 제시될수록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대문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동안 두려워서 말하지 못했던 이들이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5집의 억울함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위조 문서들이 그 자리에서 불태워졌습니다. 빼앗긴 논들이 원래 주인에게 돌아갔습니다. 사또는 파직되어 포박되었습니다. 최진사는 무릎을 꿇은 채 끌려갔습니다. 순마는 논두렁으로 달려갔습니다. 경계석이 원래 자리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느티나무가 그 옆에 서 있었습니다. 언제나처럼 순마는 논두렁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흙을 한 줌 쥐었습니다. 검고 기름진 흙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손길이 스며있는 흙이었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오래. 창수가 달려와 어사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저 들길 너머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봄 아지랑이만 피어오르는 빈 길이었습니다. 창수는 그 빈 길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곁으로 돌아와 나란히 앉았습니다. 조선의 법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타인의 토지 경계를 침범하거나 문서를 위조하여 토지를 빼앗는 것은 엄벌에 처한다. 그러나 법이 있어도 그것을 집행할 사람이 없다면 법은 힘있는 자의 편에서 잠을 잡니다. 박문수가 지나간 자리마다 잠든 법이 다시 눈을 떴습니다. 이름도 남기지 않고 감사도 받지 않고 그는 언제나 다음 마을을 향해 걸었습니다. 땅은 그것을 일군 사람의 것이다. 붓한 자루로 그것을 빼앗으려는 자가 있는 한 어사의 길은 끝나지 않는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